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등은 수거 대상. 롯데리아 개업 모의를 주도한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점집에서 수첩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사살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한다고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의 최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수사를 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또다시 측근 변호사를 통해 수사보다는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장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또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핵심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거였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핵이 우선. 그러니까 이 우선적인 탄핵을 정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엄에 이르게 된 국정 난맥 상황 등 전반을 봐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가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탄핵소추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심정도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냐는 질문엔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와 검찰 특수본의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체포영장 청구도 내비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헌재 우선 입장은 탄핵 심판 방어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피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작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서류 송달은 계속해서 수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헌재가 보낸 서류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어떻게 할지가 관심인데 저희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모든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서류를 다 받은 걸로 처리하자고 결론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략에 헌재가 강수를 둔 겁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재는 지난주 답변 요구서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포고령, 국무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서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서류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지난 20일에 전달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6명 모두가 2주가 걸리는 공시 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로 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낸 겁니다.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 재판관들이 하나로 뭉쳐 강수를 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자는 한 목소리로 12.3 비상기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엄은 통치행위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걸 반박한 겁니다. 또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본회의에서 새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27일로 다가온 만큼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및 청문회 방식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습니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거부권 행사 없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신청이 인정된 선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연 전략에 강수를 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또 그러면서 왜 헌재의 서류는 안 받는 건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바로 물어보죠.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대통령, 어떤 계산인가요? 체포나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지난 20일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모두 수치 거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수처는 2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3차에 동하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고 내세운 건 이렇게 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탄핵 심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변론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가요?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역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 체포나 구속 수사를 하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작 이 탄핵 심판 서류 같은 거 다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는 것도 거부하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데 이 탄핵 심판을 앞세워 수사는 뒷전에 두고 탄핵 심판은 최대한 늦추면서 그 사이 여론전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사도 미루고 탄핵 심판도 늦추고 모두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가 그대로 밟고 있는 셈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과 무관하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에 나선다면 윤 대통령이 이걸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태도라면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심판 방어권을 이유로 여론전을 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내놓은 오늘도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더더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하루빨리 임명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수사기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가 먹히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검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박병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한 전직 사령관 노상원 씨의 점집에서 발견된 이른바 계엄 수첩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수첩에는 국회 봉쇄는 물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어놨는데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한 무속인과 함께 운영하던 점집입니다. 경찰은 점집에 있는 노 씨의 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60-70페이지 정도의 손바닥만한 수첩엔 계엄을 사전에 계획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국회 봉쇄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과 판사, 공무원을 수거 대상이라고 지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거 대상, 즉 체포 대상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 대목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첩엔 이들을 체포한 뒤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할지까지 기재돼 있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거-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노 씨는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노 씨의 수첩 내용처럼 군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증언한 방첩사 체포 대상자 명단엔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경찰은 롯데리아 모의에 함께한 정보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첩 내용과 작성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노상원 씨의 점집에서 발견된 계엄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까지 한 정황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지전 유도 의혹과 매우 흡사합니다. 경찰은 이적 행위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직 사령관 노상원 씨가 역술인으로 영업하던 안산 점집에서 발견된 60페이지 분량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첩의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과 똑 닮아 있습니다. 지난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김 전 장관의 지시였고 오물풍선에 대응 사격을 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합참에 가서 왜 경고 사격, 왜 사격을 안 하느냐라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김 전 장관은 계엄 전인 11월 30일 노상원 씨를 자신의 관저로 불렀고 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도 계엄 관련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 씨의 작전 수첩에 김 전 장관의 의혹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들어있던 겁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경찰은 현재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북풍 모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노상원 씨는 롯데리아 모의를 하며 수사 2단이라는 부정선거 수사팀도 설계했습니다. 조직 이름부터 인사 발령까지 노 씨가 직접 결정했는데 호남 출신은 제외하고 시키면 다 하는 힘 좀 쓰는 정보사로 선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꾸린 수사 2단, 60명 넘는 규모였다는데 이들의 첫 임무는 선관위 서버 탈취였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두 차례 걸친 롯데리아 모의를 통해 수사 2단이란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팀입니다. 단장은 2차 롯데리아 모의 참석자인 93회 제2기갑 여단장, 2대장과 3대장은 1차 롯데리아 모의 참석자인 김 전 대령과 정모 대령으로 파악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2단 인사발령 문건도 확보했다며 60명이 넘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인원 선발도 노 씨가 주도했습니다. 노 씨는 롯데리아 모의에서 호남 출신은 제외하고 시키면 다 하면서 힘 좀 쓰는 정보사 인원 35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2단 간부와 설계자 모두 육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민간 예비역들이 육사 순혈주의를 이용해 대규모 비선 수사팀을 만들었던 겁니다. 수사 2단이란 이름도 롯데리아 모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만들어진 수사 조직이라 2단이란 이름을 붙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계엄 직후 첫 임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였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런 노상원 씨가 올 초부터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군인들과 준비 중인 일이 있다. 이 일만 잘 끝나면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며 내가 대통령실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해온 정황인데 노 씨는 특히 이 무속인에게 김용현 전 장관의 사주도 보여주며 날 배신하지는 않겠느냐 여러 차례 집요하게 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씨는 자신이 점집을 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전북 군산의 무당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무속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주 군인이라는 이름, 바로 노 씨 번호입니다. 노 씨는 군산 무속인을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022년 2월부터 2년 동안 수십 차례나 찾았습니다. 횟수로 한 30차례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노 씨는 특히 올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계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군산뿐 아닙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직접 역술 강의도 했습니다. 서천에서 이제 그 사주 강의를 부탁받아가지고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책 이제 그걸 좀 보고 자료를 좀 뽑아야 되거든요. 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좀 해달라고 그래서 6시, 8시. 시골에서도 이제 이렇게 유명하니까 시골에서도 봐주고 그런가 봐요. 서천에는 모친의 집이 있는데 경찰은 최근 이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역한 일반인, 역술인이 12.3 내란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 사안 추적하고 있는 정혜성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정 기자, 저희가 이 노상원 씨의 점집 제일 먼저 확인해 보도해드렸죠. 거기는 안산 롯데리아 근처였는데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까지 찾아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 안산에서 노 씨와 동업했던 역술인의 증언입니다. 네. 사주 명리를 터득한 노 씨는 2, 3일 간격으로 전국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노 씨 행적 지도로 보겠습니다. 경기 안산 점집에 집을 얻은 노 씨는 충남 서천까지 와서 사주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 두 군데는 확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 군산에서도 새롭게 행적이 확인된 겁니다. 동업한 역술인은 취재진에게 노 씨가 군인 출신인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옛날 군대 생활하고 몰랐어. 평상시 아저씨처럼 그냥 이렇게 시골 아저씨처럼. 역술인 활동을 꽤 오래 했는데 동업자한테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건가요? 네, 대북 첩보와 공작의 주 임무인 정보사 블랙요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한 정보사 예비역은 정보사 블랙요원들은 여러 안가에 거점을 두고 돌아다닌다며 점집을 안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점집이 안가로요? 네. 근데 노 씨가 이 군산 무속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계엄에 성공할지,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을 배신할지 이런 걸 물었다는 거잖아요. 네, 노 씨는 올해 초부터 전북 군산 무속인을 찾아 자신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 사진을 보여주며 배신할 사람은 아닌지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1년을 남겨놓고서 탄핵이 될 것 같아요. 탄핵이 될 거예요 했더니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거다. 네, 수사로 더 밝혀져야 할 대목이지만 계엄 모의를 적어도 올해 초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경찰 관계자도 모의 시작 시점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한 이 노상원 씨. 계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오늘도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 씨 수첩에 적힌 내용 새롭게 확인된 것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계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인사 발령을 노 씨가 결정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보통 인사는 가장 책임자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속인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던 역술인 노 씨가 내란의 야전 사령관이었던 셈입니다. 속속 드러나는 정황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저희도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내란 사태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CCTV를 확보했는데 여기엔 계엄이 실패한 직후 지하 벙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못 이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육성 녹취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수사의 핵심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합참을 방문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합참 CCTV를 입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휘 통제실을 방문해 담당자들과 악수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합참 내부에서 접촉한 인물들과 실무자들을 전원 조사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의결로 계엄에 제동이 걸린 뒤 지휘 통제실에서 한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뜻의 중과부적이란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못 이루었지만 수고했다고 말한 음성도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휘 통제실을 찾기 직전에 나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계엄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국회를 막지 못한 걸 실패로 인식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패한 계엄이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물증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실패 직후 지하 벙커 안에서도 기밀 장소로 통하는 결심 지원실이란 곳에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20분 정도 머물렀던 걸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회의에서 2차 계엄이 논의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결심지원실은 지난 4일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 인원만 모아 회의를 한 장소입니다. 여기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핵심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또 다른 참석자인 최병욱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여했던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결심지원실에 20분가량 머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국회 법령집을 가져오라에 살펴본 뒤 김 전 장관과 박 전 사령관 등만 남기고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확인 중입니다. 박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길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2시간 후인 새벽 3시에 충남 육군본부에선 장성을 비롯해 고위 간부 수십 명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등 핵심 인물들이 2차 계엄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육군본부를 방문해 버스 운전기사와 탑승자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이면서 2차 계엄 시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당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할 당시 함께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습니다. 60명에 달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로 모였는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공지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국회 본청이었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겁니다. 지금 국회에 진입이 어렵고 여러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이시라.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를 두고 오는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당 일각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추 의원이 당시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는 데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토로도 있었습니다. 정녕 내란 음모의 부역자로 남고 싶은 것입니까? 민주노총이 아예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추 의원 측은 국회가 당시 통제된 상황을 고려해 당사로 변경한 걸로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수용해서 가능한 빨리 특검을 꾸리자는 게 야당 요구인데 한 권한대행은 시간을 더 달라면서 일단 거절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내일 국무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좀 더 시간을 주십사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며 법안을 내일까지 공포하라고 했으나 한 대행은 이러한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총리실 내부에선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무회의까지 무력화시키겠다는 야당 내 주장에 불쾌하다는 기류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행의 고민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대행 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서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을 분리 대응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든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날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탄핵이 곧 가시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놓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시절 내란 혐의라 야당 말이 맞다는 입장인데 탄핵안 의결 시 의사봉을 잡아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선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대통령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대행의 지위를 국무총리로 해석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없다면서도 탄핵 소추의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이 권한을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을 악용해서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의결은 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총리직 수행 시 범한 직무상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제적 과반수가 될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가 맞겠죠.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정족수에 대한 해석과 법적 논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 보수 매체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국민의힘이 또 정부가 같은 주장을 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 맞는 건지 유선희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유 기자, 주말부터 보이더군요.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곧바로 여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식으로요. 네, 지난 21일 토요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특검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여론 때문에 여당이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을 여당이 위헌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엄 때문에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입장이라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죠.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네, 기사에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을 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네, 오늘 조선일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슷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도 지금 내란 상설특검법 이런 것들이 다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가지고 이제 총리실로 이제 이 얘기를 이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특검 관련해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정치적 흐름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이런 것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또 다음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헌법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다른 의견들을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표현 자체는 정제돼 있긴 하지만 헌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특검의 위헌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 일, 월 사흘 동안의 지금 흐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먼저 기사를 쓰고요. 거의 비슷하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고 오늘은 총리실에서 그거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게 된 흐름입니다. 네. 그러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맞는 겁니까? 일단 특검 추천 자체는 대법원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의 주장은 뭐냐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이 뭐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이죠. 4년 전에 공수처법 개정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습니다. 그때는 야당의 비토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러한 개정안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그 정부 여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소수 야당이었고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 야당이니까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비토권을 가진 야당이 독점적인 추천권을 가진다라는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4년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 냈던 입장을 뒤집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비토권뿐만 아니라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이 배제돼 있다.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참여를 했던 그 국정농단 특검 때도 야당 단독 추천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위헌 논란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합헌이다. 이렇게 이미 결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죠. 특검법 추진 과정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공수처법을 논의할 때는 또 반대의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려면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특검이냐 공수처장이냐 이 두 단어만 바꾸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이미 판단을 했었고 윤 대통령이 했던 특검 수사도 야당 추천 특검이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저녁 김건희 여사가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야당 의원을 통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병원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실제 김 여사가 탄 걸로 추정되는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병원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번호 274-73땡땡을 타고 김 여사가 방문한 시각과 더불어 차종도 특정했습니다. 취재진은 장 의원이 지목한 3일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인 지난 3일 저녁 6시 25분에 검은색 카니발 2대가 연달아 들어옵니다. 곧바로 좌회전하더니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주차를 시도하는 건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문의 중 한 명인 박동만 원장의 성형외과 의원이 있습니다. 박 원장은 22년 7월부터 자문의로 활동했는데 윤 대통령 부부의 프랑스 순방 때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계엄 당일 김 여사가 3시간 동안 병원에서 무엇을 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 여사 방문 후 경호처 직원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는 제보도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보를 확인하고 추적적인 사안 과정에서 박동만 원장이 강압적인 색출에 나서 제보자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대해 JTBC는 대통령실과 박동만 원장 측의 방문 이유 등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어서 바로 스튜디오에서 이 내용 계속 취재했던 김필준 기자에게 궁금한 점들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김 여사가 방문한 걸로 추정되는 이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지인 여러 명에게 박동만 원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부부와 당선 이전부터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원장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박 원장은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나흘 전인 2021년 7월 26일에 국민의힘에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계속 이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 원장은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박 원장의 성형외과 상으로 된 SNS 계정에는 본인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며 당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해두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 박 원장은 2022년 7월엔 대통령 자문의로도 위촉이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 홈페이지에 대통령 자문이라고 명시를 해두었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어서 당시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정말로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통령의 자문의로 위촉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근데 박 원장이 대통령 순방에도 따라갔다는 의혹이 오늘 제기됐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오늘 같은 내용을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자로. 네, 다만 장 의원 측은 그 근거에 대해선 박 원장과 김 여사가 함께 있는 외신 사진을 봤다면서 원본 사진을 구하는 중이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이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박동만 원장 쪽은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혹시 입장이 취재된 게 있습니까? 우선 박 원장은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문도 해보고 병원 관계자와 직접 통화도 했는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절하시면 거절하신다고 답변이라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병원 주변 인물들은 취재가 들어가자 급속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했던 한 관계자는 차라리 빨리 기사를 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오늘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근거 없는 유언 비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혹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꾸려져야 대국민 사과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짜뉴스 대응 TF는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님 말고식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에 가짜뉴스를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장갑차로 보도됐던 사진인데 이것은 장갑차가 아니고 정식 용어는 레토나 같은 군용 지프를 확대 개량한 차량으로 이제 보시면 비상계엄 때 동원된 건 군용 차량이지 장갑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장 계엄군이란 표현도 문제 삼았는데 국회나 선관위에 갔던 계엄군들이 총을 든 모습은 그날 촬영된 영상과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차 계엄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으로 몰고 가 사회적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이 여기에 가담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바람을 잡으면 친야 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가 전방위적인 단골 레퍼토리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적극적 태도는 여당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할 방침에 대해 묻자 바뀝니다. 우리 대표께서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이르면 내일 꾸려질 비상대책위로 책임을 미룬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의원들 대부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 내란죄 규정에도 비판적인 인물들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4개의 핵심 사령부 사령관들 외에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도 계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탱크 부대 제2기갑여단에 이어 최전방 전선의 방위를 책임지는 지상작전 사령부까지 계엄에 개입했을 정황이 있다는 건데 계엄을 하느라 최전방에 큰 구멍이 날 뻔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4대 핵심 사령부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특전사와 방첩사, 수도방위 사령부 대원들이 국회로 들어갔고 정보사 대원들은 계엄 선포 5분 만에 중앙선관위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4대 사령부를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령관들은 모두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전방 방위를 맡는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의 강모 사령관도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소집한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강 사령관도 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20분에 김용현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 특전 수방사령과 함께 강호 지상작전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최종 점검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 참여한. 이 회의에서 2차 계엄 등 후속 조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강 사령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만에 합참 작전본부장과 합참 차장을 거쳐
지작 사령관까지 고속 진급을 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엄 모의와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된 인사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강 사령관 측은 당시 군사 대비 태세 강화에 따라 합참의 요청으로 화상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기획한 정보사 제2수사단의 단장으로 지목된 93회 육군 제2기갑여 단장이 계엄 선포 당일 노 전 사령관과 롯데리아에서 만났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서울경찰청 수사관 80여 명이 사무실에 비상대기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으로 사건 사고가 터지면 바로 투입되어야 할 사람들이 계엄 탓에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1시 4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청에 수사관 100명 정도의 명단을 준비해달라 요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보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 이에 따라 100여 명이 꼽혔고 실제 81명은 4일 0시 25분부터 2시 4분까지 90분 정도 사무실에서 비상대기를 했습니다. 광역수사단 소속의 최일선 수사 인력까지 계엄에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인력인데 이런 인력들을 차출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체포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이선 후퇴를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임명했는데 박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할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라 비판이 컸습니다. 원천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주범의 보험용 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퇴장을 요구했고 저는 자의로운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란 끝에 박 위원장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JTBC 하희빈입니다. 크리스마스 경북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이 이틀을 남기고 오늘 취소됐습니다.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건데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청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치 가수 이승환의 대관을 취소하라고 적었습니다. 지난주엔 여러 단체 사람들이 모여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이 씨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구미는 정치 선동의 무대가 아니라 이승환 콘서트 즉각 취소하라. 주말 내내 이 일은 화제가 됐고 오히려 표는 더 잘 팔려 결국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전 문제를 먼저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진 만큼 공연장 앞에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보수단체와 같은 논리였습니다. 정치적인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하라는 서약서를 보냈는데 이 씨가 동의하지 않아 정치적 선동을 할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승환 씨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색깔, 편향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였고 정치적 언급이라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랬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를 해주지 않은 점이 공연을 기다리던 팬들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한 달 내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념으로서 공연을 갑자기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승환 씨는 대관 규정과 사용 허가 내용에 존재하지 않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건 부당하다며 구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내란 사태로 장사가 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고 환율은 연일 고공행진인데 여기에 수출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수출이 모두 휘청이면서 수출 증가율이 1% 수준까지 떨어지는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출과 관련해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 증가율은 8.3%에 달합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수출 관련된 부분은 기저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그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하방 리스크가 있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이 내놓은 내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2%대, 경제인협회는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올해의 6분의 1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내년도 HBM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 외에 보험용 메모리 반도체, 그 수요 또는 재고, 특히 이제 수요가 안 풀리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은 아예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중국산으로 저가로 계속 들어오니까 완제품 가격조차도 저희 소재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내란 사태로 외교 역시 직격탄을 맞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 외교는 뛸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미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함에 따라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동하고 한미 소통 강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 복원 중인 대미 외교는 모두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바이든 정부에 국한돼 있습니다. 차기 정권인 트럼프 측과는 면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고요. 문제는 트럼프 측과 외교 일정을 조율할 마땅한 채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 공백 사태로 우리 정부와 트럼프 측과의 직접 교류는 사실상 막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트럼프와 직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취임 전 정상회동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서 트럼프를 직접 만났고 숄츠 독일 총리도 2차례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요국 정상들과는 접점을 확대하면서도 한국과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은 트럼프와 직접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란 여파에 휩싸인 우리 외교당국은 트럼프 측과 면담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트럼프 측과의 만남조차 잡지 못하는 사이에 트럼프와 직접 만나 대화한 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트럼프의 주변 인사들과도 인사를 나눴는데 내란 사태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저력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박 6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구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표했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사업과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는 소식에 신세계 관련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신세계 INC는 30% 뛰어 상한가를 기록하고 신세계 푸드는 24%, 이마트도 6% 가까이 뛰었습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리더십 공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와 친분을 쌓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삼성과 SK, 현대, LG, 국내 4대 그룹 등은 워싱턴에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 달인데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경제 외교의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명 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답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검찰에 넘긴 걸 내세우면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명 씨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전륜 발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한 건 보석 청구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고 하다 보니까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에 따라서 제출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강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주장에 반박한 겁니다. 휴대폰 제출했다 했을 때 이제 보석 청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명 씨는 판사가 직업을 묻자 프리랜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마케터라고 했습니다. 명 씨는 앞서 자신을 정치 컨설턴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모두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란 겁니다. 재판 뒤 이어진 보석신문에서 명 씨 측은 휴대폰 세대와 USB 한 대를 검찰에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도 나빠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명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 남아있고 명 씨가 나와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석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명 씨가 풀려나올 경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구세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한 사회복지사가 보조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당 해고 판단을 받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알아서 그만두라는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울역 앞 쪽방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고요. 사회복지사 이모 씨는 2018년부터 구세군이 운영하는 이 동네 쪽방촌 상담소에서 일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시고 또 어디 같이 놀러 가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시고 그래요. 이 씨는 지난해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바로잡으려다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밥값을 대주는데 유령 이용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구치소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주민의 이름을 빌려 식당을 이용한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이 보조금에 동인 식당에 식사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괴롭힘과 절도 누명 그리고 해고였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마디가 내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자진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담소 측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이 캐릭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꼭 이걸 받고 싶다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벌어지는 탓에 오픈런은 물론이고 정가의 7배 넘게 웃돈이 붙기까지 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전인 오전 9시 50분. 도착 순서에 따라 번호표를 하나씩 받아듭니다. 티네핑 캐릭터 가운데 하나인 오로라핑을 구매할 수 있는 표입니다. 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손대 때 아침에 유치원 가기 전에 할머니 꼭 사다 줘 이래갖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요가 몰리며 곳곳에서 오로라핑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에도 이 장난감이 2주 만에 들어왔는데요. 매장 문을 열자마자 장난감이 완판됐습니다. 6살 아이는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또 나오면 살 수밖에 없지 뭐.
온라인에 일부 남은 물건이 있지만 공식 판매 가격인 39,900원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7배 넘게 비싼 29만여 원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정가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겁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 선물 수요가 몰린다고 해도 애초에 물량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가격 보면 화가 많이 나죠. 이게 뭐라고 가격을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갖고서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이에게 하나씩 사주다 보면 파산에 이른다고 하여 붙은 별명인 파산핑. 이젠 산타 할아버지도 구하기 힘든 선물이 되어버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단골집이라던 대구의 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사태 이후에 여기선 윤 대통령 사진도 사인도 사라졌습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대통령의 사진들, 밀착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부산의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 분식집엔 한동안 이날 윤 대통령의 방문 영상과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벽면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없고 이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위주로만 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예 새로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 그 대통령 사진은 진짜 아예 다 없애신 거예요? 사람들이 잘 샀어요. 마침 밥대라 일단 충분히 먹고 주변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계엄령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방송이 돌고 막 틀어서 있었거든요. TV에 그 장면 계속 틀어놓고. 그렇죠. 근데 지금 소집도 꺼져 있고 다른 집도 다 꺼져 있어요. 괜히 그거 때문에 서로 말이 옥신각신 하다가 큰 소리 나면 많지 않으니까. 윤 대통령 단골집으로 유명한 인근 국밥집. 기업 총수 이름 붙은 의자들은 그대로인데 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와 사진은 치워졌습니다. 계엄령 이후에 이제 손님들이 양쪽으로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래서 손님들끼리 말싸움도 있으시고 그래서. 근데 그럼 빼면 또 왜 뺐냐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있어요. 의리를 지켜야지 왜 그랬느냐는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보 쪽에서는 잘 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수의 텃밭 대구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대구 칠성시장. 아이고 미나리에 상추에. 이 영상 속 상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대통령님이 청도 미나리를 가리키면서 내가 검사 시절에 즐겨 먹었던 미나리니까 꼭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사서 구워 먹어야 되겠다. 당시 대화가 생생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기억. 하지만 백 씨는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최근 떼어냈습니다. 여기다가 걸어놨거든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여기 달력 옆에? 예, 그래서 달력으로 배치해놨어요. 윤 대통령을 지지해왔지만 계엄령은 도가 지나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한 나라의 대통령님이 경솔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조금 더 버티고 더 화합해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계엄령까지 내렸을까. 잠깐의 그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거든요. 하루 빨리 안정이 되어서 나라가 좀 돌아가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좀 더 장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구 시내 윤 대통령 단골 식당을 찾아가는 길 50대 택시기사에게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대구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0%를 지금 민심 돌아섰어요. 70%나? 물론 제 생각인데 저도 돌아섰거든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기업을 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초임 검사로 일할 때부터 단골이었다는 이 국밥집. 벽면에 윤 대통령 친필 서명이 있다고 온라인 후기마다 나오는데 이젠 안 보입니다. 역시 밥대라 일단 먹었습니다. 맛있네. 근데 엄청 매콤하다. 마늘 엄청 많이 들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24일에 여기 방문해서 직접 방명록에 남긴 글을 이렇게 액자로 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연예인의 사인으로 가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옆에도 한 손님이 이렇게 사진으로 금 명판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른 가수의 사진으로 덮어놨다고 하네요. 손님도 한마디 거듭니다. 가격이 맞지. 사진 찍기는 맞으니까. 재무가 뭐 특히 뭐 그런 하지만 일단은 경영은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든 아니면 한때 지지했다가 마음을 돌렸든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함께 찍은 사진조차 떳떳하게 내걸기 어려운 존재 또는 이렇게 무언가로 덮어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콘크리트처럼 지지세가 단단하다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받는 충격은 더욱 커 보입니다. 매주 탄핵 인용 촉구 집회가 열리는 대구 동성로에서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악마화하는지 모르겠다.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뛰어든 이기흥 회장이 던진 말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인 여러 비위 혐의를 정면 반박하면서 3선 도전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를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대체 뭐를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나를 악마화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비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이 발생될 수 없잖아요. 내가 나는 못 속이잖아. 기자회견은 차기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청사진보다는 선수촌 직원의 부정 채용, 금품 수수, 횡령, 선수촌 시설관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을 둘러싼 질문으로 채워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 갖다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아주 심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마음을 바꾼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에게 불출마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사 의뢰, 압수수색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11월 9일 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회장님 그냥 웬만하면 그냥 손 털고 나오시죠. 3번 전화가 오고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 회장의 3선 도전이 공식화하면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그 다음의 진행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됩니다. 이 회장이 당선된다면 문체부는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문체부는 비위 혐의를 들어 회장직 직무정지를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출직이에요.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회장은 25일까지 후보 등록 후 26일부터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다음 달 14일 치러집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설레는 성탄절 주간이 시작됐지만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 곳곳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좀 더 추워지겠는데요. 그래도 성탄절 당일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고 목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2도, 청주 영하 5도로 매서운 아침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낮에도 서울이 2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수요일 성탄절 밤에는 중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지만 완전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